재명행정으로 들어왔는데, 재명행정은 첫 번째 이해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예산의 기초 이론들에 대해서 좀 나옵니다. 예산의 기초 이론. 예산의 기초 이론에서 주로 설명되는 것은 예산의 원칙, 그다음에 예산의 종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설명되는 것들이에요. 예산의 원칙이나 종류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예산 과정이죠. 예산 과정.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그다음에 심의 의결,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까 예산 과정에서는. 세 번째는 예산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되어 나오죠. 자, 재명행정 봅시다. 자, 186쪽에 2번 문제 보세요. 머스그레이브의 정부 재정 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 밑에 해설을 보시면 여러분들 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것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 머스그레이브가 표현하는 예산의 경제적 기능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경제 안정 기능,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 기능, 세 번째는 자원 배분 기능. 요건 이제 머스그레이브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추가해서 경제 성장 기능도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는 예산의 경제적 기능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머스그레이브의 정부 재정 기능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서 옳지 않은 1번 시장 실패를 교정하고 사회적인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건 자원 배분의 효율적인 기능입니다. 자원 배분의 효율화. 사회적인 최적 생산과 소비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자원 배분의 효율화. 두 번째, 세입 면에서는 차별 과세를 하고 세출 면에서는 사회 보장적 지출을 통해 소외계층을 지원한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소득세 같은 경우 누진세율 적용하지. 소득이 많은 경우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부과해서 걷어들인다는 거야. 그렇게 걷어들인 재원을 바탕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회복지 부분에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소득 재분배 기능이잖아. 세 번째, 고용, 물가 등과 같은 거시경제 지표들을 안정적으로 조절한다. 이것은 경제 안정 기능에 관한 것이겠지. 이런 겁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돈을 풀어요.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추경 예산 편성해갖고 돈을 풀게 되면 고용 창출도 더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 지금 올해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응? 신형 코로나.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이동도 제한되고, 거기다가 또 중국 경제도 침체되니까 우리가 수출도 제약되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반드시 또 추경 예산 편성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정부가 또 돈을 푼단 말이죠. 이렇게. 경제 안정 기능입니다, 이게. 4번에 보면 정부에 부여된 목적과 자원을 연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료를 통제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적 기능과는 거리가 멀죠. 자, 앞에 나와 있는 1번 내용은 자원 배분의 효율화,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소득 재분배, 3번에 나와 있는 것은 경제 안정 기능. 이런 부분들이 바로 머스그레이브의 예산의 경제적 기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재정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재정 민주주의란 재정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게 재정 민주주의입니다. 재정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재정 민주주의. 네. 여러분들 대표적인 예산 제도가 네 가지가 있죠. 대표적 예산 제도가 품목별 예산, 성과주 예산, 개인 예산, 연기준 예산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 예산 제도인데 그러면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제도는 뭘까요?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예산 뭐가 있나요? 거의 침묵이야. 응? 재정 민주주의는 재정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래서요. 품목별 예산은 통제를 중심으로 하죠. 성과주 예산은 관리, 개인 예산은 기획, 연기준 예산은 감축 이렇게 표현하는데 품목별 예산은 국민 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 이게 재정 민주주의 실현의 제도예요. 오케이? 효과적인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제도란 말이야. 어? 자, 1번 볼까요? 재정 민주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라는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재정 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과 관련한 부정,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민주주의 본질을 잘 반영하고 있다. 납세자 소송제도. 여러분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국민소송제도겠지?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하는 것은 주민소송제도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주민소송제도는 도입됐지만 국민소송은 도입돼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아시겠어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국민소송은 제기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근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주민소송은 가능하잖아요. 네, 지금 영어로 얘기했습니까? 주민소송은 인정되고 있어요. 국민소송은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다. 어? 그럼 여러분 주민감사청구 시행되고 있나? 시행되고 있죠. 그러면 국민감사청구는? 시행되고 있어요? 시행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공부했잖아. 국민감사청구 감사원에 청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건 다 시행되고 있어요. 근데 국민소송은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떻든 이와 같이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과 관련된 부정, 낭비를 감시하는 납세자 소송제도는 재정민주주의 본질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응? 3번. 그러니까 2번 질문은 맞는 표현이야. 3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해서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겁니다. 뭐 심의랄지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유의해야 돼.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4번. 정부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의 전용 제도는 여러분들 예산의 이용, 전용 이런 거 있죠? 전용 제도는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민주주의 확보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이용은 입법 과목 사이에, 전용은 행정 과목 사이의 상호 융통인데 이용은 사전 의결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전용은 사전 의결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3번에서는 4번이 틀렸습니다. 4번 내용에. 자, 6번. 자, 예산의 원칙과 내용을 가장 옳게 작성한 거. 1번 예산의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되고 정리돼야 한다는 원칙. 예산의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은 단일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 일반의 예산, 특별의 예산, 기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단일성 원칙이 예외예요. 특별회계나 기금 이런 것들은 단일의 구조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단일성의 원칙이야.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산은 모든 국민이 알기 쉽게 분류되고 정리돼야 된다 그 말이죠.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명료성의 원칙. 두 번째, 예산의 완전성의 원칙. 완전성의 원칙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총계주의. 완전성의 원칙은 총계주의야.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 한다. 이게 바로 완전성의 원칙이에요. 총계주의. 오케이? 모든 수입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 한다. 뭐 순수입만 기록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예산의 엄밀성의 원칙은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된다는 건 한정성의 원칙이에요. 한정성의 원칙. 정해진 목표를 위해서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한정성의 원칙이다. 4번 국가 예산은 하나로 존재된다? 단일성 원칙이에요. 그래서 1번은 명료성, 3번은 한정성, 4번은 단일성의 원칙으로 각각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뒤로 넘어가서요. 188쪽에 8번 문제 해설 한번 보세요. 거기 전통적 예산 원칙과 예외해서 쭉 지금 정리해놨죠? 자, 포인트입니다. 정확성의 원칙이란 예산과 결산이 일치되는 걸 의미합니다. 세입과 세출이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혼동하면 안 돼. 세입, 세출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예산과 결산이라는 건 뭐예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확정적 개수를 표시하는 게 결산이잖아. 예산과 결산이 일치돼야 되는 것이 바로 정확성의 원칙이야. 혼동하면 안 돼. 세입, 세출의 일치가 아니에요.
정확성의 원칙은. 그 다음에 완전성의 원칙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세입세출이 완전히 계상돼야 된다. 이게 완전성의 원칙을 총계주의라고 했단 말이야. 그 총계주의의 예외가 국가재정법에 딱 규정되어 있죠? 총현수차. 그래서 현물출자랄지, 그 다음에 수입 대체경비의 초과 수입분이랄지, 전대차관이랄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총계주의 예외가 됩니다.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통일성의 원칙은 특정 수입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의 모든 수입이 일단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응? 국가의 모든 수입은 일단 국고로 들어와야 돼. 국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일종의 하나의 뭐야 이게? 통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통에 다 들어오고 이 통에서 지출돼야 돼. 뭐야? 통일성이야. 응? 이 국고가 일종의 통이란 말이야. 여기로 다 들어오고 여기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수입을 따로 구분해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수입은 여기로 들어오고 모든 지출은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통일성이야. 그러니까 통일성은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이에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국고란 일종의 통이다. 그래서 국고를 국가의 창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 그냥 쉽게. 응? 이게 뭐냐면 국가의 금고야, 금고. 국고, 그 말은 국가의 금고란 말이야. 그러니까 통이지. 그래서 통일성의 원칙이란 국가의 모든 수입은 일단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 아셨어요? 이게 통일성이야. 이해됐어요? 이 지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해를 해두란 말이야. 통일성 원칙의 예외는 통목수특기라고 했어. 그죠? 목적 구속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사전 의결의 원칙 예외로서는 사전 준비. 비는 뭐예요? 예비비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것으로 목적의 사용 금지의 예외는 이용 전형. 그 다음에 정해진 금액 외에 사용하는 양적 한정성 원칙 예외는 예비비와 추경 예산. 그 다음에 시간적 한정성 원칙 예외는 2월과 계속비 각각. 자, 8번 봅시다. 예산 원칙과 그 내용, 그 다음에 예외 사항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거. 일반 사전 의결의 원칙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은 예산에 관한 것이다. 맞죠? 사전 준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번 통일성의 원칙은 재정의 수입, 특정 지출의 연계를 금지하고 있다. 뭐라고 하냐면 목적 구속 금지의 원칙이란 말이야. 재정 수입과 특정 지출의 연계를 금지한다는 거야. 모든 수입은 여기로 들어오고 모든 지출은 여기서 나가야 되니까. 통일성 원칙. 예외는 특별하게 통목수특기 그랬어요. 한번 단일성의 원칙은 세입 세출의 내역을 명시로 나열한다. 이건 명료성의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요, 특별회계하고 기금, 단추특기 이렇게 표현해서 추경예산 이런 것들. 완전성의 원칙은 총계주의라고 그랬지? 그 예외는 총현수차예요. 전대차관. 자, 8번에서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내용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기억할 거. 정확성의 원칙은 예산과 결산이 일치되는 거야. 세입 세출이 일치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문제 나오면 헷갈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기억하라고. 예산과 결산의 일치성. 그 다음에 완전성은 예산의 모든 세입 세출이 완전히 계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총계주의라고 했어요. 그죠? 이것은. 그 다음 통일성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수입은 일단 국고, 통에 편입이 되고 한 통에,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입을 따로 수입을 정해서 따로 지출하고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통일성 원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해를 해두고 기억해야 돼. 자, 9번 문제를 봅시다. 1번 입법부가 사전에 의결한 사항만 집행이 가능하다는 사전 의결의 원칙 예외로서는 긴급명령이랄지 주은 예산 같은 게 있다. 긴급명령 같은 경우도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잖아요.
2번 예산 총계주의는 모든 세입 세출이 예산에 계상돼야 된다는 거. 이게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그랬지. 3번 정부가 특정 수입 지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 뭐야? 통일성이잖아. 이렇게 2번, 3번의 지문으로 나와요. 이렇게 시험이. 그럼 이게 무슨 원칙인 거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2번, 3번 이런 지문으로 나오니까. 3번에서도 정부가 특정 수입 지출을 직접 연계시켜서는 안 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수입은 일단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 모든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니까. 4번 예산은 결산과 일치돼야 한다는 예산의 엄밀성의 원칙. 여러분들 예산의 엄밀성의 원칙을 정확성의 원칙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오케이? 9번에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3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 완전성의 원칙, 통일성의 원칙의 내용도 파악해줘야 돼. 그 내용들도. 또 나옵니다. 11번 보세요. 보기에서 예산 집행의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를 모두 고른 것은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1번 총액 계상 예산. 이건 총액을 계산해서 올리는 겁니다. 총액을 계산해서 올리는 거야. 이용하고 전용은 질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입니다. 이용하고 전용은 2월이나 계속비는 시간적 한정성 원칙의 예외죠. 2월 계속비 이런 것들은 자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볼까요? 국고 채무 부담 행위는 국고에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야. 국고에 채무를 부담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정부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바로 뭐야? 국고에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응? 그러면 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회에 의결을 거쳐서 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예산 배정했나요? 이 국고 채무 부담행위 이 자체에 대해서만 국회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산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음 연도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국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올해는 이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국고 채무 부담 행위도 1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산 집행까지는 다음 해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산 집행을 하면 다음 해에 이루어지는데 그 뒤에도 예산 집행은 가능합니다. 또. 그죠? 국회 의결을 거치면.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제도예요. 아셨어요? 국고 채무 부담 행위에 관한 것도. 올해 1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예산 집행까지 이루어지려면 2년, 3년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는 2월, 그 다음에 계속비, 그 다음에 국고채무 부담행위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오케이? 자, 12번 봅시다. 국가재정법상 다음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서 옳지 않은 것. 자, 박스에 나와 있는 거.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그리고 한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돼야 한다. 뭐야? 응? 총계주의야. 여러분 계상이라는 말이 틀린 표현이 아니에요. 계상이라는 말은 계산해서 올린다 해서 계상이에요. 오케이? 계산해서 올린다는 거야. 모든 세입 세출을 예산에 계산해서 올린다 그 말이야. 이게 총계주의죠. 응? 총계주의 예외는 총 현수차입니다. 이건요 국가재정법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럼 1번은 수입 대체 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 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나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수입 대체 경비. 그다음 두 번째,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는 이를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현물 출자하는 경우. 현물 출자라는 거 이거예요.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거기다 출자한단 말이야. 이게 현물 출자인 거예요. 응? 이런 경우 이를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야. 현물로 출자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잖아. 3번, 국가가
외국 차관을 도입해서 전대하는 경우 이를 세입세출 예산으로 처리한다. 자, 내가 이제 국가고 여러분들 이제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이에요. 근데 달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달러가 부족해.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달러 차관을 도입해가지고 빌려줍니다. 돈을. 이렇게. 이게 외국 차관의 전대예요. 아셨어요? 이것도 여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총현수차 그랬잖아. 차가 전대 차관이야. 4번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대한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으로 처리한다. 예전에는 이 규정도 들어갔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이건 빠졌어요. 4번 내용은. 자, 총계주의 예외입니다. 여러분들 13번 한번 보세요. 다음 예산의 원칙의 설명인데 바르게 짝진 거 이렇게도 나왔어요. 자, 보세요. A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돼야 된다. 뭐야? 총계주의야. 두 번째,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통일성이잖아. 근데 지금은 금방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금방 풀어요. 근데 문제 나오면 헷갈리는 거야, 이게.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A, B 이렇게 놓고 A의 예외와 B의 예외로 옳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와요. A와 B에 대한 예외로 옳게 연결한. 그러면 A가 뭐고 B가 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되잖아. 그 예외도 이해를 해야 되고. 자, 14번. 다음 예산의 원칙 가운데 스미스가 주장했던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측에 15번에 해설해 보면 현대적 예산의 원칙에 대해서 좀 나와 있죠? 다행인 것은 전통적 예산의 원칙은요. 글자 수가 3개예요. 완전성, 그 다음에 또 통일성. 근데 사전 의결은 아니고 사전 의결을 제외한 나머지 뭐 정확성, 엄밀성 뭐 다. 전부 다 3글자야.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 거기 나왔는데 기억할 거. 보고의 원칙은 현대적 예산의 원칙입니다. 보고의 원칙은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14번 문제에서 다음 예산의 원칙 가운데서 스미스가 주장했던 현대적 예산의 원칙은 1번 예산은 미리 결정돼서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은 미리 결정됨으로써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 전통적 예산의 원칙으로 봐야죠. 사전 의결의 원칙이니까. 두 번째, 예산의 편성심의 집행은 공적인 형식을 가진 재정 보고 및 업무 보고에 기초를 둬야 된다. 보고의 원칙이죠. 이건 현대적 예산의 원칙이에요. 3번 모든 예산은 공개돼야 한다. 공개성의 원칙입니다. 4번 예산의 구조나 과목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해야 된다. 명료성의 원칙입니다. 아까 전통적 예산의 원칙들이죠. 자, 보고의 원칙은 현대적 예산의 원칙. 자, 17번. 자, 우리나라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서가 가장 옳지 않은 거. 자, 17번 문제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 패턴이거든요. 새로운 문제 패턴은요, 당분간은 많이 출제가 돼요. 왜냐면 새로운 문제 패턴으로 들어왔으니까. 예전에는 출제되지 않다가 새롭게 출제된 문제 패턴이란 말이야. 작년부터, 2018년도부터 이제 출제되기 시작해요. 이 문제가. 자, 예산안과 법률안의 의결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법률에 대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예산은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 법률의 확정은 뭘 통해서? 국회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만이 법률이 확정되죠. 그럼 대통령이 공포를 하기 전에 거부권 행사할 수 있겠지. 확정되기 전이니까. 근데 예산의 확정은 국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예산의 확정은 국회 의결이 되면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부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법률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기 전이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지만 예산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예산으로 법률의 개표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는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틀렸어요. 예산으로 법률 개표가 불가능하지만 법률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법률로서 예산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예산은 법률의 형식이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 3번.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 법률은요,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죠. 근데 예산안은요, 행정부 제출 예산이에요. 행정부에서만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오케이? 국회는 그럼 뭐해? 심의해서 의결하는 거죠. 국회에서는 심의 의결하는 거예요. 편성은 행정부에서만 한다. 3번. 법률과 달리 예산안은 정부만이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고 4번. 예산안을 심의할 때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삭감할 수 있고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을 설치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아니면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거쳐야 돼요. 그런 경우는. 자, 17번에서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박스로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18번. 우리나라의 행정 환경의 주요 행위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주의 원칙에 합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럼 대표적인 이러한 권한은 국회에 뭐가 있나요? 이런 권한? 국정감사가 대표적이잖아. 국회가 국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게 감시 통제한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까지 있어요. 2번. 정부는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고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을. 3번. 헌법재판소의 위원 결정은 행정부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행정부의 대통령령을 제정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위원 결정이 내려진다. 그러면 그건 무효가 돼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행정부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는 결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이 정지돼 버립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그러면 이제 다시 수정해서 행정활동이 이루어져야겠지. 4번. 대통령은 국가가 확정한 본 예산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국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된다고 그랬지? 확정이 된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의 요구할 수 없어요.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률안은 대통령 공포 절차를 통해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공포하기 전에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의결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이니까. 자, 18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20번.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보면 특히 재무행정 파트를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재무행정 파트를. 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거든요. 20번 문제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20번 문제도. 이것도 아까 설명했던 그런 유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패턴으로 또 출제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것도. 20번도. 그러니까 새롭게 그 출제되는 패턴들, 주제들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정부가 동원한 공공재원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밑에 보세요. 두 가지예요. 조세, 세금 걷어들이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국공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오케이? 세금 걷어들이는 거하고 국공채 발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재원이 부족하니까 국공채를 발행을 해. 그래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고속도로를 건설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건설했으니까 거기 통행료 받을 거 아니야? 그것을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응? 국공채를. 이런 유형이 바로 국공채에 관한 것입니다. 자, 밑에 그 조세하고 공채에 대한 내용의 비교를 한번 잠깐 보시면 조세는 부담의 주체가 현 세대죠.
다음 세대에 전가되지 않습니다. 부담이.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세금 걷어들여가지고 그걸 토대로 집행 아닌가. 근데 공채는 그게 아니죠. 자, 아까 얘기했듯이 국공채 발행해서 고속도로 건설했어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나서 이제 통행료를 받아서 30년 동안 계속 국공채를 갚아나가는 거야. 이제랑. 그러면 지금 현재 세대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30년 동안 다음 세대도 계속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세대 간에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국공채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 원칙. 조세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공채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죠? 얘기했잖아.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통행료를 받아서 국공채를 갚아나가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경기 회복의 효과가 큰 것은 공채라는 겁니다. 이 조세보다는. 그리고 국공채는요, 조세 저항이 약해요. 그 통행료를, 비용을 부담하기 싫으면 이용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근데 조세 올린다고 하면 강력하게 저항하잖아. 이런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겠다. 여기저기 난리가 나요, 그러면. 응? 조세 저항이 크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조세하고 국공채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공채 같은 경우는 지방채 같은 경우가 많이 활용돼요.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해야 될 사업은 많고. 그러니까 국공채나 지방채나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오는 거지. 자, 20번 문제 풀어볼까요?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과다수요 혹은 과다지출된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수익자 부담금은 시장기구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최적 수준을 지향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수익자 부담금은 수익을 본 만큼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니까. 3번, 국공채는 사회 간접 자본 관련 사업이나 시설로 인해서 편익을 얻게 될 경우에 후 세대도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세대 간의 형평성을 훼손시킨다. 다음 세대도 비용을 부담하니까 세대 간의 형평성을 기해하는 거죠. 형평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라 각 세대 간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응? 4번, 조세의 경우는 납세자인 국민들의 정부 지출을 통제하고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조세 같은 경우는. 자, 20번에서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 비교한 박스 내용 있잖아요. 이거 챙기세요. 아시겠어요? 챙기셔야 됩니다. 자, 22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게 남녀 평등 예산에 관한 것이죠. 성인지 예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남녀 평등 예산. 1번,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원서 장과 협의해서 제시한 작성 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작성한다.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기획재정부 장관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협의해요. 이 둘이 협의해서 기준을 마련합니다. 그럼 이 기준이 마련된 것에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협의에서 만들어진 기준에 따라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들은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2번은 틀렸죠? 3번,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그 다음에 그 예산의 규모, 또 성평등의 기대효과, 이 사업들을 했을 때 성평등의 기대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 다음 네 번째는 성과 목표나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처음 이제 도입이 돼요.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데 처음 도입되니까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이게 법으로 규정돼서 이 제도가 시행된 건 우리나라 세계 최초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남녀 평등 예산이라고 그랬잖아.
뭘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 공무원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공공기관들의 남자하고 여자 화장실 숫자를 똑같이 맞추는 거예요. 남자 화장실은 이 소변기라든지 더 많거든요. 여자 화장실에 비해서. 응? 근데 그 개수를 맞추는 거야. 남녀 평등 아니냐. 공무원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효과니까. 참 많이 웃었는데, 그런 거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사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3번에 나눈 성인지 예산에는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성평등의 기대 효과, 성과 목표 및 성별 수혜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네 번째,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제 집행의 실적, 그리고 예산 집행에 따라서 성평등의 효과 분석 및 평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성인지 결산서에 관한 것이겠죠. 그죠? 아까. 자, 22번은 2번이 틀렸습니다. 23번.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인데,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박스에 보니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이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된다. 22번에 4번 지문처럼 성인지 결산서 작성해야 돼요. 예산서만이 아니라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의 기대 효과를 할지 성과 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했을 경우 나타나는 기대 효과, 또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의 목표, 그 다음에 성별 수혜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포함되는 거예요, 예산서에. 그리고 이제 결산서에는 과연 이 기대 효과가 얼마나 실현됐는지, 목표가 얼마나 달성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결산서겠죠. 디귿. 정부는 예산과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예산과 기금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을 집행했을 경우에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분석한 보고서 이런 것들을 미리 작성해야 된다. 릴. 국회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안이나 결산서와는 독립적인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사를 진행한다는데 예산안과 결산서 제출할 때 이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도 같이 묶어서 같이 제출해요. 같이. 네? 분리해서 제출한 게 아니라. 그 미국의 여 기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경험했던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기사화해서 올린 모양인데 그 여 기자가 막 감동의 연속이야. 네? 지하철 같은 거 탈 때도 그렇고 자기가 뉴욕에서 생활할 때 그 뉴욕 지하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서울의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또 교통 노선 같은 것도 기가 막힌 것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 버스가 언제 올 것이다. 다 표시가 된다는 거야. 환상적이라는 얘기예요. 판타스틱. 이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활에 접해 있어서 잘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는데 외국인들이 이걸 처음 접하면요, 막 정말 판타스틱이야. 어? 굉장히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응? 그리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또 실행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든 국가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이 같이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것들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응? 그리고 공무원들의 어떤 그 일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인식이랄지 사회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바, 그 다음에 또 행정의 행태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러분도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돼. 같이. 자, 23번은 기억, 니은, 디귿. 내가 그 얘기를 했던 거 뭐냐면 이런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뭐랄까 새로운 진보적인 시각이잖아요. 이런 제도 법률을 처음으로 도입해갖고 시행하고 이러는 것 보면 그런 변화가 빨리빨리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25번 봅시다. 국가재정법상 재정 건전화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국세 감면율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의 국세 수입 총액 대비 국세 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해설의 제일 마지막 부분 보세요. 거기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 플러스 국세 감면액 분의 국세 감면액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국세 감면율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잘못 표현된 거잖아. 그치? 식이.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 플러스 국세 감면액분의 국세 감면액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국세 감면율에 해당되는 거니까. 2번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국가의 회계 및 기금의 국고채무 부담행위. 여러분들 이 국고채무 부담행위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고 그랬죠. 여기 예산이 투입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채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3번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왜냐하면 보증채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보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 부담이 자칫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한다는 거야. 4번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된 거니까. 예산 확정이 안 된 것을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이렇게 미리 집행할 수 없어요. 자, 25번은 1번이 틀렸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26번에 보니까 국가 채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야. 국가 채무. 1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2번 국채를 발행하고자 할 때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할 때 그 자체가 국가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 의결을 거쳐야겠지. 3번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국채의 종류에는 국고채, 재정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공채 당연히 들어가야죠. 재정증권도 포함되고 외평채도 포함되고 국민주택 채권 밑에 해설에 보면 네 가지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부채로 포함되는 국채 종류들입니다. 국가 채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네 가지의 종류예요. 국고채, 재정증권, 외평채, 그 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이 네 가지가. 4번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낮은 상태다. 우리나라는요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이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추경 예산 같은 걸 좀 더 많이 확대해서 편성을 하자. 우리가 국가 채무 비율이 낮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추경 예산 편성을 더 확대시켜서 예산을 더 많이 집행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든 국가 채무가 높아지면 그건 뭐 다음 세대가 부담이 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추경 예산 편성을 좀 자제하고 줄이자 이런 시각이지. 자, 26번은 여기서 정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오케이? 자, 27번은 좀 유의하세요. 자,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의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해설을 보면 국가 채무의 범위는요 국가회계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혼동은 안 됩니다. 국가 채무의 범위는 국가회계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다. 국가회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발생기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도입한다. 이게 국가회계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생기 복식부기 회계처리 방식을 도입한다. 이게 국가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국가 채무 범위에 관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그 2번에 보면 국가 채무 범위에 해당되는 것들이 거기 나와 있죠. 자, 우측에 보세요. 국가의 회계 기금이 발행한 채권, 그 다음에 차입금, 국고 채무 부담행위. 이건 당연히 채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잖아. 국가의 회계 및 기금이 발행한 채권과 차입금하고 국고 채무 부담행위는 당연히 채무의 범위에 포함이 되겠지. 대답들 안 해. 몰라도 막 대답을 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국가 보증 채무 가운데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 무슨 말이냐면 국가 보증 채무 가운데 정부가 대신 지급을 이행하겠다. 그럼 이것은 채무 범위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확정이 됐으니까 대신 집행하기로. 근데 만약에 국가 보증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이 안 된 것은 국가 채무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죠.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국가가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국가 보증 채무 가운데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됐다라고 한다면 이 그 보증 채무 가운데서
이걸 이행을 못하면 정부가 대신, 국가가 대신 이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무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거죠. 밑에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야. 국고금 출납상 필요한 재정 등권이나 한국으로부터 일시 차입금 이런 것들은 채무 범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국가와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 가운데서 국가와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이런 것들은 채무 범위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가운데서 국가의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내용 유의해 두셔야 돼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가운데서 국가의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이런 경우는 국가 채무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야. 왜냐? 다른 회계나 기금의 차입금, 다른 기금이나 회계에 벌써 채무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셨어요? 다른 회계나 기금에 벌써 채무로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거기서 빌려오는 것을 또 채무로 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중으로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국가의 회계나 기금의 차입금 가운데서 국가의 다른 회계나 기금에 바로 이게 차입금으로 되어 있다면 벌써 채무로 산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빌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또 채무로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그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3번의 내용 빨간 볼펜으로 유의해 두세요. 아셨어요? 근데 시험제에 착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바로 그거죠. 국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 3번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앞에 국가 채무에 포함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 자, 문제 봅시다. 1번. 국가 채무법에는 국가회계법이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규정됐다고 그랬습니다. 2번.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더라도 국가 채무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대지급 이행이 확정됐으니까 대신 집행하겠다. 아니, 대신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는 국가 채무에 포함이 된다는 거지. 3번. 국가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차입금은 국가 채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번. 보증 채무는 재정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유의해야 될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마지막에 표현됐던 것, 국가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가운데서 국가의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은 국가 채무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다른 회계나 기금의 차입금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벌써 그건 국가 채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또 채무로 포함시킨다면 이중으로 채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을 유의하란 말이에요. 잠깐 쉬었다가 29번을 풀겠습니다.